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1일 밤이 깊어갑니다.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김남국 철험의 소속인데 이번에 여러분들 한동훈 이 청문회에서도요, 한마디로 개그 콘서트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김남국이에요. 그런데 이 김남국이가 뭘 하고 있냐? 상을 하나 받았어요. 이 상을 하나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검수완박법 통과시키는데 고생이 많았다. 그래서요, 이 상을 하나 받았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지금 SNS에 올려서 홍보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세상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김남국. 정말 불쌍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이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올리고요, 이 감사패 사진도 찍고 또 이 감사패 내용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 주도한 멤버들은 민주당의 철험회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요, 이 여성시대라고 하는 이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여성 카페예요. 이 회원이 한 82만 명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카페죠. 여기에서 이 공로 표창, 이 검찰개혁 완수, 검수한 바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패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시민들을 위해서 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 위임한 일에 맡은 바 소임을 다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30 여성당원 드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 참 주는 여성시대도 참 희한한 단체, 이 카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 감사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검수개혁 완박법, 이 경위를 쭉 설명하면서요, 이 국민들이 그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는 개혁의 완성을 외쳤고, 우여곡절 끝에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 정상화, 민주화에 대해서 명분을 갖게 됐다. 그리고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 이런 것도 논의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게 국민들이 이뤄낸 성과다. 개혁의 완성으로 가는 길은 끝나지 않았고, 국민 뜻에 따라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꼭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여성시대라고 하는 이 여초 커뮤니티로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또 여초 커뮤니티로부터도 롤링 페이퍼 받은 롤링 페이퍼 사진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요, 2030 세대 여성 지지자들이 응원과 격려를 해줘서 고맙다.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고 더 겸손하게, 더 유능하게, 더 부지런하게 일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유능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이번 한동훈 청문회에서요, 민주당 실력 다 바닥이 났잖아요. 더 유능하게, 더 부지런하게, 더 겸손하게. 자, 무능한 사람이 더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는 거?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한참 유행했었죠. 이 김남국 같은 무능하면서, 유능하지 못하면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야말로 존립 기반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김남국한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주의를 희망하고 갈구하는 우리 국민들께서요, 좀 SNS에다가 좋은 글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김남국이 정신 좀 차리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를 보면 이제 실력 바닥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9일날, 10일날, 11일 연속 3일간 계속해서요, 이 민주당 이 행태,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판의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제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번 한동훈 후보자가 압승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을 판판이 속된 말로 발라버렸고, 민주당은 거의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은 영리법인 한 3M을 보고 한 후보자의 딸이 아니냐고 질러버리고, 김남국 의원은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로 이해를 해, 이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로 이해를 해서 조모냐, 고모냐, 장모냐라는 비아냥을 들었다고 밝히고요. 김영민 의원이 비서실장한테 연락하지 왜 김건희한테 연락하나 이렇게 물으니까, 질문하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총장은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그런 가장 밑의 직속 부하한테 연락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체근을 하니까요,
그게 저인데요 라고 말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정말 개그 콘테스트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청문 주력 의원들이 전부 철험의 수상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남국 등등, 최강욱, 또 민영배. 그래서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민주당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청문회 하는 쪽이 비판을 받고 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문 대필 논란에 대해서도요. 민주당이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라고 질타를 하고 있어요. 자꾸 조국을 이렇게 보호하고 옹호하려다 보니까 스텝이 완전히 꼬여서 제대로 비판, 공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중권 교수가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했다 이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자꾸 조국보다 더한 것이니 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버렸고 공직자 자격검증이 아닌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앞서서 망쳐버렸다 이렇게 비판해요.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상식적으로 볼 때 한 후보자의 딸 의혹은 분명히 외국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쌓기였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데 제대로 공격을 못해서 한 후보자가 애매모호하게 사과하긴 했지만 명확한 사과는 못 받아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0일 날 이거는요. CBS 라디오에서 나와서 비판한 내용이고요. 오늘은 또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박지원을 또 비판하고 있어요. 이 박지원도 결국 조국이 강에 빠졌다. 어차피 문희만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 문희마저 강물에 지워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박지원 위원장이 지난 9일 날 비대위에서 한동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가장 분노하는 건 조국 일간을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 책임자가 미국과 영국을 넘나드는 국제적 규모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딸에게 선물했다는 점이다. 바로 한동훈의 내로남불 정말 놀랍다. 이렇게 비판하고 더 가관인 건 한 후보자 태도인데 갖가지 편법과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 보도를 하면서 기자를 고소하고 우리 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라면서 비판 강도를 높였어요. 그런데 자 이거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거 허위라는 것을 전부 이준석 대표 이 한동훈 후보자가 전부 근거를 가지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세를 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박지원도. 그래서요 이 진중권 교수는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의 처참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철험의 소속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우울한 시절에 모처럼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 저런 머리로 법을 만들어 170석 쪽수로 밀어붙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철험의 의원들이 지적 윤리적 수준이 워낙 바닥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동훈만 돋보이게 된 꼴. 얘들아 그 사람 너그들 수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정말 한심한 민주당 수준을 갖다가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일 날에도 현재 스코어 민주당 의원들의 완패다 그러면서요 최강욱 김남국 의원의 이모 한국 3M 등 이 발언 실수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바보들 공격의 포인트를 전혀 못 잡은 듯 하시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진중권 교수하고 같은 이 성격을 가진 서민 교수 이 서민 교수 신랄하게 이 민주당 진영 인사들의 내로남불 비판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향신문에서 말이죠. 이 서민 교수를 비판하는 이 기사를 실렸어요. 바로 뭐냐? 서민 교수도 이 외고생 즉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을 공저자로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 부탁을 받고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한동훈 후보자 공격하는 거 지금 전부 서민 교수가 방어막을 피고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너는 뭐야? 너도 지금 이 논문에 공저자를 올렸어?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는 철저한 내로남불을 하는 거야. 이런 이제 비판인데요. 이 경향신문의 비판에 관해서 서민 교수가 바로 반박하고 있어요.
나는 조민도 두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들이 제대로 이런 이 과학 분야 실험 같은 거 실제로 다 했는데, 그래서 이 공저자 논문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 실험한 실적을 가지고 공저자로 올렸는데, 이걸 안 하면 어느 고등학생이 실질적으로 학문 연구에 그리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수적인 이런 실험 같은 걸 하겠느냐? 예, 나는 당당하게 정말 제대로 된 실험을 한 학생들을 공저자로 올렸다.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예. 자,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같은 경우 문제는 뭡니까? 실험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고등학생이 쓰기에 또 하기에 불과한 그런 수준의 논문 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지 않고, 그리고서 이름만 올렸기 때문에 그냥 문의만 공저자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민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서민 교수는 실질적으로 실험도 안 하고서 학생을 학부모 부탁으로 해서 이름을 올린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공저자로 올린 학생들은 정말로 실험을 했다. 왜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올려줬다.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서민 교수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실험을 열심히 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교수라고 하는 권위와 그 권능 때문에 이런 훌륭한 학생들을 공저자로 올려주지 않으면, 이 서민 교수가 얘기한 대로 어느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역시 경향신문다운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도 그러니까 서민 교수를요,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공격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 본인도 그래서 정작 조국 사태 때 조국 딸 조민의 논문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블로그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진 분들, 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 이런 별칭인데, 깨진 분들은 조국을 욕한 놈이 이런 짓을 했냐고 거품을 문다. 그러나 그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민 교수에 대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그렇습니다. 서민 교수가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외고생을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이 페북에다가 조국을 비난하고 조롱한 서민 교수의 행위했다라는 네티즌의 지적을 공유하고 경정, 즉 공정이라는 해시태그를 남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요, 이 서민 교수의 반박문을 보면, 이 나라에선 해선 안 될 생각이었지만은, 저는 고교생이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 것을 돕는 게 교수가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순히 스펙 쌓기로 여긴다 해도 그들 중 일부가 과학에 관심을 갖고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요, 그래서 전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대체로 응했고 논문 2편에 고교생 이름을 저자로 올렸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민 교수는 조민 씨가 고교생 시절에 의학 논문 제1 저자의 등재에 논란이 됐을 때 당시 자신이 제1 저자 등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런 일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중고교생이 실험에 참여하는 게 더는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민 교수는 이러한 본인의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서 자기네 편이 개박살난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딸은 스펙을 쌓았어? 스펙 닦기는 나빠? 조국 까던 서민도 그런 짓을 했네? 이런 시나리오일 것이다 라면서요, 제가 한 실험은 고교생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학생들이 참여도 했다. 이걸로 깨진 애들한테 쾌감은 줄지언정 저나 한동훈에게 별반 타격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뉴스인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해가 말이죠, 6개월째 연희동 자택에 안치 중이다라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정기 전 청와대 국무비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전 대통령 장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족 측도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택에 모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회고록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회고록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인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말이죠. 이게 사실상의 유서다라면서 이 대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방 고지에 유해를 안장하려면 당연히 유족이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민정기 비서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유족이 아직 협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기 비서관이 이 회고록과 관련해서 뭐라고 본인의 해석을 내놨냐면요. 회고록을 읽어보면 문장의 초점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데 있다. 이 대목 때문에 장지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어서 그동안 유족들이 장지 관련 군 당국에 의사를 전달한 건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오늘 윤미향 관련 이 항소심 재판이 열렸어요. 뭐냐면 외교부가 윤미향 정대요. 죄송합니다. 정대협 대표였었는데요. 외교부하고 윤미향하고 4차례나 여러 차례 이제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록을 공개해달라 정보 공개를 한변에서 요청했는데 한변에서 요청한 정보 공개를 외교부가 이 민감한 외교 사항이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5건 가운데 외교부가 거부한 5건 가운데 4건은 공개하라. 외교적인 실익, 보호할 이익이 없다. 차라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취지하에 1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했는데 오늘 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이죠. 재판부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하라. 이러한 1심과 똑같은 이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보면 말이죠.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보다 넓게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 공개 대상이 된 부분은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부 외교관계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 자, 이거 어마어마한 공개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요. 김정숙 여사가 이 정보 공개, 즉 본인의 옷값 이런 특활비 지급 여부와 관련해서 외교적 이 뭐라 그럴까요? 우회 요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외교적인 보호할 기밀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심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 판결의 공통점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지급 문제나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외교부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간에 국민의 알 권리를 아니면 무시할 정도의 큰 외교적 이익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손치더라도 그 외교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종식을 찍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지금 재판의 판결문, 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그러한 외교부가 되어야 되겠다. 마침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요. 이 박진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에서는 항소를 저는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교체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부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보도가 동아일보 보도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명수는요, 2027년 5월 임기를,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니까
2027년 5월에 임기를 마치잖아요. 그 전에 김명수하고 대법관 12명 전부 다 바뀐다. 지금 이게 오늘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헌재 소장, 유남석 소장은 2023년 11월에 물러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헌재 재판관들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이런데 민변, 아니면 진보 성향 판사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러한 좌파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런 재판관들, 그리고 대법관들이 저는 교체돼서요. 사실상 이제 진보 벨트가 깨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